지난 토요일 점심이었다.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친척집에 데려가야 한다며 성화셨다. 도련님의 좋은 일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라고 했다. 나는 3년째 메고 다니는 낡은 에코백을 메고 남편 박준서의 뒤를 따랐다. 친척 집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앉아봐. 내가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어. 친척들이 몰려들자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다. 도련님과 한 아가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가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옥 펜던트를 걸고 있었는데 참 단아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높이 쳐들었고 손목에 찬도금 팔찌가 햇빛에 번쩍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우리 준혁이 약혼녀 이메린이야. 임성그룹 외동딸이라고. 집안이 회사를 운영해. 한 친척이 다가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 아가씨가 참 예쁘네. 그럼 예단이랑 혼수는 얘기 다 됐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럼 다 얘기됐지. 예단으로 60억을 해온다잖아. 60억. 그걸로 우리 준혁이도 큰 집 사고 외제차 몰고 우리 집안이 드디어 피는 거야. 친척들은 모두 경악하며 외쳤다. 세상에 60억이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형님은 정말 복도 많으셔. 둘째 아드님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다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며 분위기를 바꿨다. 우리 큰며느리 연희랑은 다르지. 착해 보이긴 하는데 집안이 평범해서 집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저 낡은 가방에 옷 입은 것 좀 봐. 혜린이랑 비교하면 한참 멀었지. 모든 친척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꽉 쥐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 박준서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엄마, 연희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돕잖아요. 돕긴 뭘 도와.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끊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인데 우리 준혁이 신발 한 켤레값도 안 돼. 내 아들이 순에 빠져서 쟤랑 결혼한 거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의 스위치를 조용히 켰다. 예전에 김 비서가 사람 이름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며 준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유용했다. 옆에 있던 아가씨 박준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는 과일도 맨날 싼 것만 사와요. 저번에 제가 수입 체리 먹고 싶다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고 필요 없다는 거 있죠. 진짜 짠순이에요. 친척 중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시어머니 말에 동조했다. 며느리는 역시 집안을 봐야 해. 준혁이 결혼은 정말 대박이야. 나는 묵묵히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반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적절한 때가 오면 누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모임이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시를 내렸다. 다음 주 토요일에 혜린이네랑 상견례 할 거니까 약혼 날짜 잡자. 연희 너는 그날 식당에 일찍 가서 자리 좀 세팅하고 장 보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네가 다 해. 사돈댁 보기 부끄럽게 굴지 말고. 나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덧붙였다. 아, 그리고 내 이번 달 월급 전부 보태서 250만 원은 넘는 선물 하나 준비해. 우리 집이 쪼잔하게 보이게 할 순 없잖아. 나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 월급이 250인데 그걸 다 선물 사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괜찮아. 모아둔 돈 좀 있어. 사실 나는 이 250만 원이 그들의 괴롭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거를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되갚아줘야 했다. 친척 집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도련님 박준혁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다. 다음 주 상견례 때 잘해야 한다. 평소처럼 건들거리지 말고. 혜린이는 재벌가 아가씨야. 너를 좋게 봐준 것만으로도 내 복인 줄 알아. 박준혁은 이어폰을 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엄마. 잘해서 60억 예단 빨리 받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글을 쏘아붙였다. 돈 생각만 하지 말고 혜린이랑 먼저 관계를 잘 다져놔. 예단은 시간 문제니까. 나는 조수석에 앉아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 점심 수라체 한정식 제일 큰 룸 예약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답장은 빨랐다. 네, 서 이사님. 바로 확인하고 예약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쉴 틈도 없이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벽에 붙은 쇼핑 리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봐봐, 이게 다음 주 상견례 때 준비할 음식이야. 총 20가지, 생선, 새우, 전복 다 있어. 너 내일 새벽 4시에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걸로 사와. 리스트에 빽빽하게 적힌 음식 이름과 전복은 살아있는 걸로, 새우는 펄떡이는 걸로 같은 메모를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약혼 상견례를 무슨 재벌가 연애처럼 준비하면서 그걸 전부나 혼자 하라는 것이었다. 어머님, 새벽 4시에 시장이 문을 여나요? 내가 일부러 묻자 시어머니는 식탁을 탁 쳤다. 왜 안 열어? 저번에 네 시아버지랑 가봤어? 일찍 가야 제일 좋은 걸 고를 수 있다고? 네, 그럼 내일 알람 맞춰 놓을게요.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빛바랜 앞치마를 꺼내 내게 던졌다. 이거 가져가. 음식할 때 옷 더럽히지 말고. 사돈댁 만날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아, 그리고 상견례 날, 내 그 제일 낡은 회색 재킷 입어. 너무 잘 차려입고 가서 혜린이 기죽이면 안 되니까. 나는 앞치마를 받아들고 보풀이 일어난 천을 만지며 말했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때 남편 박준서가 내 월급 카드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가 이번 달 월급으로 선물 사라고 해서 카드 가져왔어. 나는 카드를 건네받았다. 마음이 씁쓸했다. 이 카드는 결혼할 때 그가 자발적으로 이제부터 집안 돈은 당신이 관리해라며 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내 돈을 쓰라고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다. 준서 씨,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제 월급을 전부 선물 사는 데 쓰면 이번 달 집세랑 공과금은 어떻게 해요? 박준서는 손을 비비며 작게 말했다. 친구한테 좀 빌렸다가 내 월급 나오면 갚으면 안 될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섰다. 그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은 소용없었다. 그는 언제나 엄마 편에 설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방금 시어머니가 새벽 장보기, 낡은 옷 입기, 월급으로 선물 사기 등을 지시한 대화를 휴대폰으로 옮겼다. 김 비서가 보내준 룸 예약 정보도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 토요일 점심 상견례에 임성그룹 임국동 회장님께도 연락 좀 드려주시겠어요? 같이 오시도록요. 협력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김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금방 상황을 파악했다. 이사님, 혹시 임 회장님께 이사님의 신분을 밝히시려는 겁니까? 아직은 안 돼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평소처럼 참석해달라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사님. 지금 바로 임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나를 괴롭힐수록 마지막에 더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음날 새벽 4시 나는 정확히 일어나 낡은 에코백을 메고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장에는 몇몇 가게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리스트대로 하나씩 장을 봤다. 살아있는 전복, 펄떡이는 새우, 싱싱한 생선. 장을 다 보니 양손 가득 든 비닐봉지가 너무 무거워 들기조차 힘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부엌에 장본 것을 내려놓고 정리를 시작했다. 막 식탁을 닦고 있는데 아가씨 박준이가 잠에서 깨 부엌으로 들어왔다. 내가 사온 것들을 보더니 입을 삐죽였다.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래봤자
얼마 안 들었겠네요. 다 평범한 것들이구먼. 나는 무시하고 계속 식탁을 닦았다. 그녀가 다시 다가와 말했다. 새언니 다음 주 상견례 때 새언니 립스틱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저번에 산 그 빨간색이요. 예뻐 보이던데. 나는 그녀가 내 물건을 공짜로 쓰려는 속셈을 알았지만 일부러 말했다. 그 립스틱 다 써서 버렸는데. 박준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흥, 짠순이. 한번 빌려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엄마가 왜 새언니 보고 구두쇠라고 하는지 알겠네. 그녀는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냉소했다. 다음 주 상견례 때 진짜 짠순이가 누군지 제 발등을 찍는다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시어머니가 60억 예단을 자랑한 다음 날 오후였다. 도련님이 갑자기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혜린이 어머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이랑 만나재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한정식집 큰 방으로 잡아서요. 부엌에서 시금치를 다듬던 시어머니는 그 말에 들고 있던 시금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을 닦으며 거실로 달려나와 도련님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진짜야? 어디 한번 읽어봐. 또 뭐라고 하셨는데? 도련님이 다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읽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린 엄마 조한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늘 가시던 한정식집 큰 방에서 뵙고 아이들 혼사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문자를 다 본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제자리를 돌았다. 손목에 도금 팔찌가 부딪히며 딸랑거렸다. 괜찮고 말고? 당연히 괜찮지. 우리 집안이 드디어 신분 상승할 기회야.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련님의 팔을 잡았다. 너 당장 가서 내 옷 중에 제일 비싼 양복 꺼내서 반듯하게 다려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사돈댁이 너보고 꾀죄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다. 잠깐만, 혜린이한테도 전해. 엄마도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시라고. 우리 집이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도련님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준혁이 사돈댁을 만납니다. 상대는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이제 우리 집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잠시 후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친척들은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드려요, 형님. 그날 멋지게 꾸미고 가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메시지를 보며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다. 나는 방에서 막 세탁한 옷을 들고 나와 베란다에 널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도 토요일에 같이 갈 거니까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베란다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내 뒤를 따라오며 명령조로 말했다. 너 그날 물 빠진 파란색 재킷이랑 회색 바지 입어. 내 새 옷 입고 가서 혜린이 기죽이면 안 되니까. 빨래를 널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기분이 상했지만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왜 낡은 옷을 입어야 하나요?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혜린이는 부잣집 딸이니까 그날 분명히 엄청 잘 입고 올 거야. 네가 너무 잘 입으면 걔랑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너처럼 평범한 집안애가 너무 잘 입는 것도 어색하고. 괜히 돈 많은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반박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날 낡은 옷 입을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 당부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말은 적게 하고 사람들한테 차나 따라드려. 나무 토막처럼 앉아있지 말고 예의 없어 보이니까.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빨래를 다 널고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때 아가씨도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상견례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이야, 토요일에 너도 같이 가. 가서 혜린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 나중에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생기면 걔한테 부탁이라도 할 수 있잖아. 아가씨의 눈이 반짝였다.
네, 엄마, 알았어요. 그날 새로 산 핑크색 원피스 입고 가서 혜린이랑 꼭 친해질게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무슨 핑크색 원피스야? 너도 새언니처럼 낡은 옷 입어. 혜린이 기죽이지 말고, 알았어? 아가씨는 입을 삐죽이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자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내가 낡은 옷 얘기를 꺼낼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나는 그가 시어머니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말한 파란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사실 엄마가 사주신 새 옷이 많았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 괜히 돈 많은 척한다고 트집 잡힐 일도 없을 테니. 나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나를 하녀처럼 부리고 선물 살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나는 잠시 듣다가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다. 나중에 분명 쓸모가 있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토요일 상견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분명 시끌벅적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사돈댁 앞에서 어떤 허세를 부릴지 벌써부터 기대됐다. 금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상견례에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는 것을 돕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도련님에게 양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다가 아가씨에게 머리를 묶으라고 했다가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이건 우리 준혁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나는 소파에 앉아 걸레로 테이블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동태를 살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는 우리 그룹의 총괄 비서실장으로 평소 내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김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수라체 한정식 큰 방에서 상견례가 있어요. 제 도련님 혼사인데 상대방은 임성그룹의 임국동 회장님 댁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룹과 임성그룹은 10년 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죠. 김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대답했다. 네, 임 회장님은 잘합니다. 아가씨,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임국동 회장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토요일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 시간에 꼭 참석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 신분은 잠시 숨겨달라고도 전해주시고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그 집안 태도를 좀 보고 싶어서요. 김 비서는 즉시 대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아가씨. 30분 내로 임 회장님께 연락드리고 확인 후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신분은 절대 노출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물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너무 비싼 것 말고요. 우리 그룹 호텔에서 자체 생산하는 차, 자로, 포장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세요. 눈에 띄지 않게요. 제가 임 회장님 부부께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잠시 후 아가씨 댁 근처 편의점에 맡겨놓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바깥 거리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임국동 회장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다. 우리 집안과 10년간 협력해 왔으니 분명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를 상견례에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박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굴면 임 회장님이 내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거실로 돌아오니
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나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너 방금 베란다에서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으며 말했다. 회사 동료랑요. 토요일에 휴가 낸다고 하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서 설명 좀 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돌아서서 다시 도련님에게 잔소리를 시작했다. 너 임 회장님 부부 만나면 꼭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술도 많이 따라드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알았어? 도련님은 긴장해서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식사 때 김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가씨, 임 회장님과 연락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제 시간에 참석하시겠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신분을 숨겨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는 말씀하신 편의점에 맡겨두었으니 시간 되실 때 찾아가십시오. 나는 네, 고맙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 주머니에 넣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물건 좀 사러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너무 비싼 건 사지 마. 오후에 집에서 상견례 준비해야 하니까 빨리 돌아와라고 당부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나는 편의점에 가서 김 비서가 보내준 차를 찾았다. 포장은 평범한 종이 상자로 전혀 비싸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에 가서 과일을 좀 샀다. 내일 상견례에 가져갈 내 작은 성의 표시였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아가씨와 함께 냅킨을 접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물었다. 뭐 사온 거야? 과일 좀 샀어요. 내일 상견례 때 다 같이 먹으려고요. 나는 과일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차인데 회사에서 복지로 나온 거예요. 내일 임 회장님 부부께도 맛보시라고 가져가려고요. 시어머니는 차 상자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입을 삐죽였다. 이 차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임 회장님 부부께 이런 걸 드리는 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차라서 포장은 간단해도 맛은 좋아요. 임 회장님 부부가 차를 좋아하신다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부잣집도 아닌데 너무 비싼 선물을 드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생각해보니 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겼는지 차 상자를 옆에 내려놓았다. 알았어. 그럼 이거 가져가자. 대신 회사에서 복지로 나왔다는 말은 하지 마. 네가 특별히 산 거라고 해.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서 일을 도왔다. 밤에 자기 전 나는 다시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일 그가 임국동 회장님과 함께 상견례에 올 것인지 확인했다. 김 비서는 걱정 마십시오. 임 회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아가씨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마음은 평온했다. 내일 상견례는 분명 아주 흥미진진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달콤한 꿈은 곧 깨지게 될 테니 토요일 아침 10시 시어머니는 모두에게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자고 재촉했다. 자신은 새로 산 꽃무늬 셔츠를 입고 옷깃에는 플라스틱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손목의 도금 팔찌는 반짝거리게 닦았다. 거울 앞에서 세 바퀴를 돌며 중얼거렸다. 사돈댁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면 안 돼. 도련님은 빳빳하게 다린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 한참을 바로잡아주며 꾸짖었다. 정신 좀 차려. 재벌가 따님 부모님 만나는 자리야. 꼴이 그게 뭐니? 아가씨는 물 빠진 청바지 재킷을 입고 혜린이 선물한 에코백을 흐깃거리며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은 휴대폰을 쥔 채 계속 손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이따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죠? 나는 차와 과일이 든 봉지를 들고 뒤따랐다. 여전히 그 낡은 파란색 재킷 차림이었다. 시어머니는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 나를 쳐다보며 내가 혹시 다른 옷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 원래 1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꾸물거렸다. 사돈댁이 우리를 몇 분 기다리게 해야 우리가 더 귀하게 보이지.
결국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반이었다. 큰 방에 들어서자 이메린과 그녀의 부모님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조아니 여사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찻잔을 들고 있었고 임국동 회장은 짙은 색 양복을 입어 기품이 넘쳤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아니 여사가 웃으며 일어섰다. 사부인,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앉지 않고 허리에 손을 얹고 방을 훑어보았다. 다가온 종업원에게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방은 왜 이렇게 작아? 식탁보에는 얼룩도 있잖아. 당장 새 것으로 바꿔. 종업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식탁보를 바꾸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느긋하게 자리에 앉아 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리고 임국동 회장 부부를 향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는 길이 좀 막혀서요.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준혁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인상을 드릴까 봐서요. 도련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못했다. 이메린이 웃으며 차를 한 잔 건넸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술병을 들어 임국동 회장에게 술을 따랐다. 자랑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준혁이가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아직 정식으로 일하고 있진 않지만 머리가 좋아서 나중에는 분명 크게 될 놈이에요. 따님 혜린이가 시집 오면 절대 고생 안 시킬 겁니다. 임국동 회장은 술잔을 들고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조아니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의 인생은 아이들이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아니 여사의 완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했다. 물론이죠. 그래도 우리 준혁이가 혜린이를 고생시킬 순 없죠. 나중에 주실 예단은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아이들 집 살 때 보태줄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이메린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에게 차를 따랐다. 곁눈질로 보니 아가씨가 테이블 옆에 놓인 이메린의 가방을 슬쩍 만졌다가 황급히 손을 거두는 것이 보였다.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임국동 회장에게 준혁이를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임국동 회장, 아니 임국동 회장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깨달았다. 방금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은 임국동 회장의 동생일 것이다. 예전에 김 비서가 임 회장이 가끔 동생에게 손님 접대를 맡긴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진짜 임국동 회장이 들어와 방 안을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이 닿았을 때 걸음을 멈칫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종업원인 줄 알았는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음식 다 시켰어요. 더 필요 없으니 나가봐요. 김 비서가 급히 앞으로 나서며 웃으며 말했다. 이분은 임성그룹의 임국동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아가씨께 인사드리러 일부러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얼굴의 미소도 사라졌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임 회장님은 이미 여기 계시잖아. 임국동 회장은 시어머니의 의아함을 무시하고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뒤에 있던 김 비서가 조용히 내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여전히 주전자를 든 채 그를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임국동 회장이 허리를 살짝 굽히고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며 공손하게 말했다. 아가씨, 어쩐 일로 여기에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오시는 줄 알았다면 제가 30분은 일찍 와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로 떨어져 차가 사방으로 튀었다. 회장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제 큰며느리예요. 집안도 평범하고 그냥 회사에서 행정 업무나 보는 애라고요. 무슨 아가씨예요? 임국동 회장은 몸을 바로 세우고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서 아가씨, 농담도 잘하십니다. 아가씨 덱서진그룹과 저희 임성그룹이 10년간 협력해오면서 매년 계약 금액만 수백억 원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잘못 알아보겠습니까? 지난번 아가씨 댁 호텔에서 열린 협력사 만찬에서도 올해 협력 계획에 대해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잊으셨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가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든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몰랐다. 도련님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의자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거짓말, 너희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장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임 회장님이랑 사업을 해? 너 일부러 우리를 속인 거지. 나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임국동 회장이 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속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건 맞아요. 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임 회장님이 말씀하신 협력은 저희 회사 업무이지 저 개인과는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다니요. 임국동 회장이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사부인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만 서 아가씨는 서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저희 임성그룹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절반 이상이 서 아가씨 댁의 지원 덕분입니다. 지난번에 서 아가씨께서 평범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그룹이요? 옆에 있던 한 친척이 소리쳤다. 그 수십 개의 호텔 체인이랑 IT 사업까지 하는 그 서진그룹 말이요? 임국동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친척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며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 있던 도련님이 겨우 부축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재벌 2세였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 일부러 우리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런 거지. 나는 테이블 위에 차 상자를 열어 임국동 회장에게 건넸다. 회장님, 저희 호텔에서 직접 만든 차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제가 이곳에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회장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거름하시게 했네요. 임국동 회장은 차를 받으며 웃었다. 별 말씀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사부인께서 준혁 군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서 아가씨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야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다만 준혁 군이 먼저 현장에서 실무부터 배우며 업무를 익혀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무언가 말하려다 그 말을 듣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임국동 회장이 예단 때문에 도련님에게 편한 관리직 자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때 조안희 여사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다시 임국동 회장을 보며 웃었다. 알고 보니 서 아가씨가 서진 그룹의 후계자였군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전에 혜린이가 준혁 군 친구와 아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몰랐네요. 아가씨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새언니가 이렇게 부자였다니. 우리 저번에 새언니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그녀를 행흔 쏘아보았지만 꾸짖을 기력도 없는지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음식을 쳐다볼 뿐한 입도 대지 않았다. 그제야 남편이 다가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연희 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속인 적 없어요. 당신이 묻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집안 사정이 우리 결혼 생활과 무슨 상관 있나요? 제가 예전에 당신과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네 집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임국동 회장은 시간을 확인하고 나와 이메린 가족에게 말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 아가씨,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혜린 양, 준혁 군과의 혼사에 대해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임국동 회장과 김비서는 자리를 떴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부잣집이랑 사돈 맺는 줄 알았더니 진짜 부자는 우리 며느리였어. 임 회장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치며 울었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옷깃에 묻었다. 옷깃에 달린 플라스틱 진주 브로치는 비뚤어져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주변 친척 중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상자와 나를 찍었다. 방금 임국동 회장이 서진그룹 호텔에서 직접 만든 차라고 말했으니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조한이 여사는 이메린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혜린아, 일단 진정하자. 어른들 난처하게 해드리면 안 돼. 이메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도련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한복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전에 내게 도련님이 순박하고 성실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성실함은 시어머니의 속물근성에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김비서는 나가지 않고 방문 앞에 서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이따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괜찮다는 신호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계속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렇게 우시면 남들이 보고 웃어요. 웃어? 시어머니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지금 온 세상 웃음거리가 우리 집인데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60억 예단 받는 줄 알았더니 진짜 재벌은 우리 며느리였어. 내가 너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시켰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옆에 있던 이모님이 다가와 웃으며 중재했다. 형님, 그게 다복이지. 연희처럼 좋은 아이가 과시하지도 않고 효심도 깊잖아.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애들보다 훨씬 낫지. 그 말은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제 내가 서진 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니 나를 적으로 돌려 좋을 것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과연 그 속뜻을 알아들었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훌쩍이며 말했다. 내가 연희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고 그냥 집안이 평범하니까 며느리 도리를 좀 배우라고 그런 거였어. 며느리 도리요? 나는 테이블 위에 찻주전자를 들어 내 잔에 차를 따랐다. 김이 서려 내 표정을 가렸다. 상견례 음식 준비랑 장보기를 전부 저한테 맡기시고 제 월급으로 250만 원짜리 선물을 사라고 하시고 이메린 씨 기죽이지 말라며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셨죠.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며느리 도리인가요? 그 말이 나오자 친척들은 모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연희가 자원해서 돕는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보니 강요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가씨는 급히 고개를 숙여 머리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날 그녀도 나에게 비싼 선물을 몇 개 더 사라고 부추겼었다. 혜린이 내가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면 안 된다면서 남편이 손을 비비며 내 곁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연희 씨, 엄마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신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 임 회장님이랑 그렇게 친하니까 준혁이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주면 안 될까? 현장직이라도 괜찮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상견례가 시작된 후로 그는 내 편에서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이제 내 배경을 알게 되니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돈 내놓으라고 윽박 지를 때 당신은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내가 반문했다. 준혁 씨가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직접 이력서를 내야죠. 임 회장님 회사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지 관계로 뽑지 않아요. 남편은 내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 입을 뻐끔거리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다. 남편이 실패하자 시어머니가 직접 다가와 내게 음식을 집어주려 했다. 연희야, 엄마가 잘못했다. 이 반찬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 우리 준혁이도 딱하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엄마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나는 의자를 옆으로 살짝 옮겨 그녀의 젓가락을 피했다. 어머님은 준혁 씨 혼사부터 신경 쓰세요. 아까 임 회장님이 아이들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의 손이 멈칫하더니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혼사. 혜린이네가 이 일 때문에 결혼을 무르지는 않겠지? 그 60억 예단은 엄마, 도련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제발 예단 얘기 좀 그만하세요. 혜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자신이 없었고 시선은 계속 이메린을 향해 있었다. 그녀가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메린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조아니 여사에게 작게 속삭였다. 엄마, 이 집은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예단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관계로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조아니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은 확연히 굳어 있었다. 어떤 부모도 딸을 돈만 아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아가씨가 갑자기 다가와 내 팔을 잡고 아양을 떨며 웃었다. 새언니네 호텔이 그 전국 체인인 클라우드 스테이 호텔 맞죠? 저번에 친구랑 갔었는데 서비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저 회원카드 한 장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다음에 가면 할인받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호텔 회원 카드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고 VIP 고객에게만 발급돼. 가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해. 아가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전에는 거실에 둔 내 마스크팩을 몰래 훔쳐 쓰던 사람이 이제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아니 대놓고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없었다. 그때 김 비서가 다가와 내게 작게 말했다. 아가씨, 임 회장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쪽 일이 끝나면 아래층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하실 협력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부러 협력 서류라는 말을 크게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임 회장님과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시어머니는 협력 서류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울음도 그치고 벌떡 일어났다. 연희야, 임 회장님이랑 사업 얘기해야 한다며. 어서 가봐. 중요한 일인데 늦으면 안 되지. 준혁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가방을 들어주려 했다. 그 아첨하는 모습은 방금 테이블을 치며 울던 사람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나는 그녀가 가방에 손대지 못하게 가방을 받아들었다. 전에는 이 가방이 3년이나 써서 버려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명품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됐어요. 제가 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조아니 여사와 이메린을 향해 돌아섰다. 사부인 혜린 씨, 오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아니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젊은이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잘 해결하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시어머니 가족이 벌인 소동을 꼬집는 것이 분명했다. 이메린도 마지못해 웃었지만 더 이상 도련님을 쳐다보지 않고 가방을 들고 조아니 여사의 뒤를 따랐다. 먼저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가려는 것을 보고 다급해져 쫓아갔다. 혜린아, 좀 더 앉아있다 가렴. 음식도 아직 남았는데 너희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 좀 하고. 조아니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사부인, 혼사는 저희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상의해봐야겠습니다. 혜린이는 아직 어리니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이메린을 데리고 나가버렸다.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자리를 떴다. 떠날 때는 모두 내게 인사를 했다. 어떤 사람은 연희 씨, 나중에 자주 연락해요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호텔 가면 꼭 할인해줘요 라고 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잠시 후 방 안에는 우리 가족 4사람만 남았다. 아가씨는 의자에 앉아 이메린이 앉았던 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새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마스크팩 훔치지 말걸. 남편은 내 곁으로 다가와 여전히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연희 씨, 혜린이네가 화난 것 같지? 당신이 임 회장님한테 말해서 좀 달래달라고 하면 안 될까? 준혁이가 혜린이랑 결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준혁 씨를 걱정해요? 그럼 나는 걱정해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시킬 때 당신은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부탁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고 내 손을 잡았다. 도금 팔찌가 내 손목을 아프게 찔렀다. 연희야, 엄마가 잘못했다. 앞으로 엄마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준혁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혁 씨 일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고 60억 예단을 자랑하던 그날부터 나는 이 집을 더 이상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임국동 회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임국동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 아가씨,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다. 아까 방에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아가씨를 더 곤란하게 만들까 봐서요. 나는 차에 타며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린 씨 좀 잘 챙겨주세요. 박 씨 집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요. 임국동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혜린이는 착한 아이고 아내도 사리분별이 밝은 사람이라 혜린이가 상처받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가씨 도련님 말입니다만 제가 방금 비서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구직 활동은 전혀 안 하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대출도 2천만 원 넘게 있고요. 혜린이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결혼은 어차피 성사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잠시 놀랐다. 도련님이 인터넷 대출까지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매일 그가 장래가 유망하다고 자랑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박씨 집안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임국동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사에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다. 차를 타고 가며 길가의 가로등을 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전에는 박씨 집안의 체면을 세워줘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했다. 내가 더 마음을 썼다가는 나만 상처받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 파란색 낡은 재킷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라고 했던 250만 원짜리 닭이 세트도 창고에 넣어버렸다. 오늘부터 나는 박씨 집안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받았던 서름은 이제 하나씩 되갚아줄 것이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귀가 윙윙 울렸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비웃고 짜증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며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마치 뺨을 수십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된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양손으로 바닥을 마구 긁어대 손톱 밑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먼지가 끼었다. 이 사기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로웠다. 너 준혁이가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는 거 다 알면서 일부러 내 신분 숨기고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내가 망신당하는 꼴 보려고, 내 아들 결혼 망치려고. 너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서 일어나 양팔을 휘두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손목에 도금 팔찌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테이블 다리 밑으로 굴러갔다. 플라스틱 잠금 장치가 부서져 다시는 찰 수 없게 되었다. 옆에 있던 이모님이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형님, 진정해요. 말로 해요. 말로. 손부터 쓰면 안 되지. 말로 해? 난 쟤랑 할 말 없어. 시어머니는 이모님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땀으로 축축한 얼굴에 달라붙었다. 옷깃에 달려있던 가짜 진주 브로치도 떨어져 음식 접시에 빠져 기름진 국물에 잠겼다. 얘는 완전 여우야. 결혼 2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내가 바보처럼 60억 예단 자랑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을 거야. 아가씨는 옆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도금 팔찌와 접시 속 브로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그만해요. 임 회장님네 아직 멀리 안 갔어요.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쏘아붙이며 목소리를 더 높였다. 오늘 내가 쟤한테서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제가 준혁이 결혼을 망쳤고 우리 집 좋은 날을 망쳤어. 내가 쟤랑 끝장을 볼 거야. 남편이 급히 달려와 손을 비비며 난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연희 씨, 이 일은 당신이 엄마한테 한마디만 숙여주면 안 될까?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다고 말이야. 응? 엄마 연세도 많으셔서 충격받으시면 안 돼. 나는 남편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그를 무시하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도금 팔찌를 주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팔찌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분을 숨긴 적 없어요. 결혼할 때 분명히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 집 사정이 어떤지 묻지 않으셨을 뿐인데 어떻게 제 탓을 하세요?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팔찌를 쳐버렸다. 팔찌는 다시 바닥에 떨어져 흠집이 더 생겼다. 네가 진작에 너희 집이 그렇게 부자라고 말했으면 내가 준혁이더러 그 이메린한테 빌붙으라고 했겠어? 내가 너한테 낡은 옷 입고 이것저것 시켰겠냐고? 넌 일부러 나를 갖고 논 거야. 제가 뭘 갖고 놀았다는 건가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어머님이 상견례 음식 준비와 장보기를 전부 저한테 맡기셨을 때 저는 다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250만 원 넘는 선물을 사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샀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입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것은 결혼은 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요? 처음부터 신분 상승할 생각, 60억 예단 받을 생각만 하셨잖아요. 제가 없었더라도 이메린 씨 집안이 어머님 댁의 조건을 좋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말은 따귀처럼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외쳤다. 몰라, 몰라, 다 내 잘못이야. 네가 신분만 안 숨겼어도 준혁이 결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내 아들 결혼 물어내. 우리 집 좋은 날 물어내. 옆에 있던 친척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형님, 그건 좀 아니지. 연희 씨는 잘못한 거 없어. 형님이 너무 돈을 밝혔던 거지. 맞아요. 연희 씨 정도면 정말 착한 며느리지? 형님이 이것저것 시켜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연희 씨 탓을 해요?
내가 보기엔 이 일은 연희 씨랑 아무 상관없어. 형님이 일을 망친 거지. 이메린의 어머니 조아니 여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이메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 소동에 완전히 질린 듯했다. 이메린도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꽉 쥐고 더 이상 도련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도련님은 옆에 서서 종이처럼 하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끔 이메린을 흘기 쳐다볼 뿐 눈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두 내 편을 드는 것을 듣고 더 서럽게 울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모님이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형님, 그만해요. 어서 일어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남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안 일어나. 난 여기서 쟤한테 사과받을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옷에는 먼지와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묻어꼬리 말이 아니었다. 이모님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형부와 함께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그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시어머니는 끌려 일어나면서도 내게 달려들려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도망갈 생각 마. 오늘 네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가 얼마나 교활한 년인지 다 까발릴 거야.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전에 녹음해둔 시어머니가 내게 선물을 사라고 강요하고 낡은 옷을 입으라고 윽박지르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넌 무조건 250만 원 넘는 선물을 사야 해.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사돈댁 만나러 갈 생각 마. 너 그날 물 빠진 파란색 재킷 입어. 혜린이 기죽이면 안 되니까. 녹음이 재생되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그쳤다. 얼굴 표정이 분노에서 당황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네가 감히 녹음을 해? 너 처음부터 나를 해치려고 작정한 거지? 어머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나는 녹음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증거를 남겨뒀을 뿐이에요. 지금 보니 이 증거가 정말 쓸모가 있네요. 저랑 계속 싸우고 싶으시거나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 녹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린다면 창피한 건 제가 아닐 겁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다시 주위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을 보더니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이모님 품에 쓰러졌다.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준혁이 결혼도 끝나고 우리 집 좋은 날도 다 끝났어. 조아니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 인국동 회장의 동생에게 말했다.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네요. 이메린도 따라 일어섰다. 도련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따라 방을 나섰다. 도련님이 뒤쫓아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저 집은 이미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더 이상 가서 망신당하지 마. 도련님은 걸음을 멈췄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였다. 아가씨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오빠 결혼도 깨지고 우리 집은 이제 어떡하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전의 기세등등함과 더위 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친척들도 더 이상 밥 먹을 마음이 없는지 흠펀히 일어나 자리를 떴다. 떠날 때 그들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연희 씨, 형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 그냥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척들을 배웅했다. 방 안에는 나와 남편, 시어머니, 도련님, 그리고 아가씨만 남았다. 엉망이 된 식탁 위에는 음식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먹을 마음이 없었다. 남편이 내 곁으로 다가와 손을 비비며 작게 말했다. 연희 씨, 이 일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벽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도련님과 아가씨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평온함만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들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요, 집에 가죠. 하지만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이 결혼, 저는 반드시 끝낼 겁니다.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어두워져 있었다. 길가에 가로등이 켜져 노란 불빛이 바닥에 떨어져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시어머니는 이모님과 남편에게 양쪽에서 부축을 받은 채 여전히 작게 중얼거렸다.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우리 집이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연희가 재벌 2세인 줄 알았으면 저 집이 먼저 빌붙었을 텐데. 아가씨는 뒤따라오며 손에 그 음식 국물이 묻은 가짜 진주 브로치를 쥐고 있었다. 눈시울은 여전히 붉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맨 앞에서 걷는 도련님을 쳐다보았다. 도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양복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다.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빳빳하게 다렸던 양복 재킷은 이제 구깃구깃해졌고 바닥에 먼지도 좀 묻어 있었다. 나는 아직 열지 않은 차 상자를 들고 그들 뒤를 따랐다. 멀지 않은 곳에 김비서의 차가 서 있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서 있다가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왔다. 아가씨,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상황을 볼게요.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우리 옆에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조안이 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빨간색 상자를 들고 있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준혁군, 이리 좀 와요. 돌려줄 게 있어요. 도련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조안이 여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백금 반지가 있었다. 도련님이 예전에 300여만 원을 주고 산 약혼 반지였다. 그때 시어머니는 60억 예단에 비하면 너무 싸구려라고 불평했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어요. 조안이 여사는 도련님 앞에 상자를 내밀었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우리 집이 최상류층은 아니지만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적은 없어요. 저는 혜린이가 좋아하고 당신네 집안 인품만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도저히 제 딸을 당신들에게 맡길 수가 없네요. 도련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감히 상자를 받지 못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사부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엄마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앞으로 혜린이한테 정말 잘할게요. 절대 고생 안 시킬게요. 순간적으로요? 조안이 여사는 냉소했다. 상견례에 일부러 30분 늦게 나타나고 종업원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입만 열면 예단 얘기를 하는 게 그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밝힌 속물근성이죠. 당신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당신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제 딸을 맡기겠어요? 이메리는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감히 도련님을 쳐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멀쩡한 상견례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안 한다는 말에 갑자기 이모님과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차창에 매달려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준혁이가 혜린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해요? 우리 집이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죠? 제가 알려주는데 우리 며느리 연희가 재벌 2세예요. 걔가 우리 집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조안이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차창 잠금 버튼을 누르고 기사에게 말했다. 출발해요. 그리고 도련님을 보며 반지 상자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반지는 가져가요. 그리고 앞으로 혜린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검은색 세단은 천천히 떠났다. 도련님은 그 자리에 서서 반지 상자를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눈물이 상자 위에 떨어져
작은 물자국을 남겼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차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돌아와요. 얘기 좀 똑바로 해요. 60억 예단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다니 우리를 갖고 논 거예요? 몇 걸음 뛰어가다 그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아들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좋은 날 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망해버렸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없는 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어 나를 쏘아보았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이모님이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요. 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과연 모두 걸음을 멈추고 옆에 서서 손가락질을 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말했다. 저 집, 아까 식당에서도 엄청 시끄럽게 굴더니 이제는 길에서 우네? 결혼이 깨졌나 봐. 그러게, 아까 안에서 보니 저 할머니 엄청 거만하던데. 사돈댁한테 막 소리 지르고 쌤통이다. 남편이 손을 비비며 난처한 얼굴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연희 씨, 이 일은 당신이 임 회장님한테 말해서 조사 부인 좀 설득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당신네 집이랑 그 집이랑 사이 좋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를 보며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왔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결혼이 깨진 건 당신 어머니 태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임 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저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조사 부인이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남편은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더 소란 피워봤자 소용없어요. 남들 웃음거리만 될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도련님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이 쓸모없는 놈, 여자 하나 못 잡고 내가 너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결혼도 깨지고 예단도 날아갔어. 너도 내 형처럼 평생 가난뱅이로 살 거야. 도련님은 꾸지람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작게 말했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러고 싶지 않았으면 뭐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손목에 도금 팔찌가 없으니 허전해 보였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혜린이랑 사귀라고 하지도 않았어. 시간만 낭비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만 당했잖아. 이모님은 한숨을 쉬고 남편에게 말했다. 준서야, 너희 엄마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 여기서 더 소란 피웠다가는 내일 무슨 소문이 날지 몰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가씨와 함께 여전히 중얼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향했다. 도련님은 뒤따라갔다.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경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볼거리가 없자 점점 흩어졌다. 김 비서가 내 곁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여기서 계시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나는 뒤돌아 박씨 집안을 보았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전의 기세는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평온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길이었다. 가난을 혐오하고 부를 숭배하며 권세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면 결국 스스로 파멸할 뿐이다. 집에 돌아와 차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련님의 결혼이 깨졌다고 알렸다. 엄마는 금방 답장했다. 진작 깨졌어야지.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혜린이만 불행해졌을 거야. 너는 그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고 푹 쉬어. 내일 김비서 편에 네가 좋아하는 간식 좀 보낼게. 나는 네라고 답장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식당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모습, 반지를 돌려받고 무너지던 도련님의 모습을 생각했다.
갑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품과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처럼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결국 자기 손으로 망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막 일어났는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내게 말했다. 아래층에서 친척 몇몇이 수군거리는데 박씨 집안이 어제 길에서 한참을 울었고 이메린네가 약혼 반지도 돌려줬다더라. 60억 예단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웃었다. 그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박씨 집안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박씨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고 현관에 센서 등만 켜져 있었다. 어둑어둑한 빛이 가구 그림자를 벽에 드리워 왠지 모르게 답답한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중앙으로 직행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컵은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이 벽구석으로 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이 재수 없는 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거실불을 켰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유난히 흉측해 보였다. 네가 일부러 신분 숨기고 우리를 갖고 놀지만 않았어도 준혁이 결혼이 깨졌겠어? 60억 예단이 날아갔겠냐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망신당했겠어? 나는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손에 든 차 상자를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가씨는 뒤따라 들어오다 바닥의 유리 파편을 보고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지만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작게 위로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해요. 몸 상해? 내가 지금 쟤 때문에 속이 터져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오늘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박준서, 너 이리 와. 남편이 급히 달려와 손을 비비며 아첨하듯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말로 해요. 연희 씨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끊고 그의 팔을 꼬집었다. 남편이 아파서 윽소리를 냈다. 네가 쟤한테 홀리기라도 했어? 제가 우리 집안을 망쳤는데 네가 아직도 제 편을 들어? 내가 말하는데 오늘 당장 쟤랑 이혼해. 안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련님은 들어온 후로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빨간색 반지 상자를 쥐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우리의 대화를 듣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끼어들 용기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소파 옆으로 가서 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았다.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혼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이 집에 쓴 돈, 준혁 씨 양복값 300만 원, 상견례 계약금 500만 원, 그리고 평소에 드렸던 용돈까지 합쳐서 총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돈 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낡은 옷을 입으라고 강요해서 제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도 주셔야 하고요. 위자료? 네가 감히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처럼 허벅지를 치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내 아들 결혼을 망치고 우리 집 좋은 날을 망쳤는데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안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감히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박준서, 너 들어봐. 얘가 하는 말 좀 들어보라고. 너 아직도 쟤랑 이혼 안 하고 제가 우리 집 등골 빼먹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 곁으로 다가와 손을 비비며 간청하는 말투로 말했다. 연희 씨, 이 일은 위자료는 받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 좋게 헤어지자. 앞으로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 엄마 연세도 많으셔서 충격받으시면 안 돼.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만 해서 화 좀 풀어드리면 안 될까?
사과요? 나는 그를 보며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웠다.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제가 신분을 숨겼나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들을 속인 적 없어요. 당신들이 묻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준혁 씨 결혼을 망쳤나요? 어머님이 너무 속물처럼 굴어서 조씨 집안이 우리와 사돈 맺기를 거부한 거잖아요. 박준서 씨, 당신 제발 주관 좀 가져요. 뭐든지 엄마 말만 듣지 말고요. 남편은 내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도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신 거야. 엄마도 힘드셨어. 우리 집 잘 되라고요? 나는 냉수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녹음한 파일을 켰다. 그럼 들어보세요. 이게 어머님이 저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하고 250만 원짜리 선물 사라고 강요한 녹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준혁 씨랑 60억 예단 받으면 나를 쫓아내자고 나눈 대화 기록 캡처고요. 이게 우리 집 잘 되라고 한 건가요? 남편은 휴대폰을 받아 녹음을 듣고 캡처를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반박하지 못하고 작게 말했다. 엄마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신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지려 했다. 내가 급히 손을 뻗어 막자 그녀는 나를 세게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나 의자에 부딪혔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긴 자국을 남겼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녹음까지 해?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눈을 부릅떴다. 내가 오늘 내 그 썩어빠진 증거들 다 부숴버릴 거야. 어디 한 번 더 나한테 교활하게 굴어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내 가방을 뺏으려 했다. 아가씨가 급히 그녀를 말렸다. 엄마, 던지지 마세요. 그 가방 안에 새언니 신분증이랑 카드 다 있어요. 부수면 큰일 나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붙잡혀 가방을 뺏지 못하자 화가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여우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 결혼도 망치고 나한테 교활하게 굴고 박준서, 네가 쟤랑 이혼 안 하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내가 말했으면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죽음으로 협박하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혼할게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제가 당장 이혼할게요. 나는 남편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하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 제 조건대로 합시다. 3일 안에 저에게 빚진 3천여만 원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천만 원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합시다.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꼼수 부릴 생각이면 저는 바로 법원에 소송 걸겠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저도 장담 못해요. 시어머니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천만 원을 달라는 말에 즉시 울음을 그치고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날강도야? 2천만 원이나 달라고? 내가 말하는데 한 푼도 못 줘. 소송 걸 테면 걸어. 난 너 안 무서워. 안 무서우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저장해둔 이체 기록과 녹음 파일을 열었다. 이것들이 다 증거예요. 법원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할 겁니다. 그때는 3천여만 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2천만 원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당신네 집안 명예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거고요. 앞으로 친척, 친구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준혁 씨는 앞으로 어떻게 장가가고 준희 씨는 어떻게 취직하겠어요? 내 말은 시어머니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한 푼도 못 준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아가씨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게 말했다. 엄마, 그냥 새언니 말대로 해요. 진짜 소송 걸리면 우리 집 망신당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취직해요? 도련님도 그때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 연희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소송은 안 돼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와 도련님이 모두 내 편을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말했다. 3일 안에 답 주세요. 3일 뒤에도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저는 바로 법원에 소송 걸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신발장 위에 놓인 차 상자를 들고 돌아서 나갔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뒤돌아보았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작게 울고 있었고 남편은 손을 비비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가씨와 도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바깥에 밤바람이 조금 찼지만 얼굴에 닿는 느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비서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내일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아가씨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 이혼 소송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정의는 내 편이라고 믿었다. 나는 반드시 내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3일의 기한이 끝나는 날 오후, 나는 남편과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시켰다. 정리해둔 증거물들은 늘 메고 다니는 에코백에 넣어두었다. 출력한 이체 내역, 녹음 파일이 담긴 USB, 그리고 김 비서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명함까지. 커피를 2모금 마셨을 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작년에 내가 사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지퍼는 끝까지 올리고 머리는 엉망이었다. 들어와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앉을 때도 일부러 옆으로 비켜 앉았다. 마치 나와 너무 가까이 앉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연희 씨, 그는 손을 비비며 내 눈을 피했다. 그 돈, 우리 집이 지금 마련할 수가 없어서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엄마가 요즘 화병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준혁이도 일자리 찾을 생각이 없고 준이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월급도 얼마 안 돼서. 나는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가방에서 출력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제가 2년간 이 집에 쓴 돈 내역이에요. 먼저 한번 보세요. 남편은 내역서를 들고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어가며 작게 읽었다. 작년 3월 어머님 캐시미어 스웨터 120만 원, 작년 11월 준혁 씨 양복 320만 원, 올해 1월 어머님 건강검진 비용 80만 원, 올해 5월 상견례 계약금 500만 원, 그리고 매달 드린 용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다 합쳐서 460만 원이네. 그는 읽으면서 손을 점점 더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 돈. 당신이 쓴 거 알지? 근데 우리 지금 정말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요?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켰다.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즉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60억 예단 받으면 걔 쫓아내. 걔가 쓴 돈은 위자료라고 생각해. 왜 돌려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져 급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끄려 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가져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250만 원짜리 선물 사라고 강요한 녹음이에요. 넌 무조건 250만 원 넘는 거 사야 해.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사돈댁 만날 생각 마. 이건 저한테 낡은 옷 입으라고 한 녹음이고요. 네가 너무 잘 입으면 혜린이 기죽으니까 그물 빠진 파란색 재킷 입어. 이거 다 잊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녹음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 아주머니는 동행에게 작게 말했다. 저 남자 정말 책임감 없네.
아내가 돈 쓴 걸 시댁에서 저렇게 계산하다니. 남편의 얼굴이 더 빨개져 고개를 푹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그냥 하신 말씀이야.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이 아니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변호사 명함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분은 김 비서가 소개해준 변호사님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시죠. 당신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변호사님이랑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 녹음이랑 이체 기록이 법원에서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요. 남편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보지도 않고 급히 내려놓으며 간청하는 말투로 말했다. 연희 씨, 변호사는 부르지 말자. 우리끼리 해결하자. 내가 엄마한테 빨리 돈 마련하라고 할게. 보름만 더 시간을 줘. 딱 보름만. 응? 보름이요? 내가 막 입을 열려는데 카페 문으로 익숙한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그 꽃무늬 셔츠를 입고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와 남편 손에 들린 내역서를 낚아챘다. 보지도 않고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네가 감히 변호사를 불러?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출력까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워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내가 말하는데 한 푼도 못 줘. 네가 소송 걸면 내가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가 얼마나 교활한 년인지, 신분 숨기고 사기 결혼한 년인지 다 까발릴 거야. 나는 화내지 않고 천천히 종이 조각을 주워 테이블 위에 모았다. 찢으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사본도 있고 파일은 변호사님께도 보내드렸어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마침 저희 동료들한테 어머님 녹음 파일 들려드릴 수 있겠네요. 누가 이치에 맞지 않는지 한번 보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가방을 뺏으려 했다. 내가 급히 뒤로 피하자 그녀는 가방을 뺏지 못하고 옆의자에 부딪혔다. 천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빈 약상자 몇 개와 병원 영수증 한 장이었다. 영수증에는 신경쇠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이 급히 쭈그려 앉아 물건들을 주우며 작게 말했다. 엄마, 약상자는 왜 가져오셨어요? 집에서 푹 쉬시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를 무시하고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너 때문에 병났어. 내가 지금 매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바로 그때 카페 문으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검은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와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희 씨의 변호사 주현우입니다. 만약 변제 및 배상의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서 이야기하시거나 지금 바로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 변호사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눈에 서려있던 기세가 점점 당황으로 바뀌었다. 당신 진짜 변호사요? 물론입니다. 주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주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 등록번호는 555입니다. 서연희 씨가 가진 증거는 매우 충분합니다. 이체 기록, 녹음 파일, 대화 캡처 등. 이 모든 것이 귀하와 귀하의 아들이 서연희 씨에게 460만 원을 빚졌으며 서연희 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귀하는 변제 및 배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 집안의 명예에도 좋지 않을 거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그녀는 주 변호사를 보고 다시 주위에서 구경하는 손님들을 보더니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작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남편이 급히 위로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연희 씨랑 잘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나를 향해 간청하는 말투로 말했다. 연희 씨, 460만 원은 보름 안에 꼭 갚을게. 위자료는 좀 깎아주면 안 될까? 2천만 원은 너무 많아. 우리 정말 그 돈 마련 못해.
나는 주 변호사를 보았다. 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말했다.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변제금과 함께 보름 안에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우리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합시다. 만약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신고하러 오지 않으면 저는 바로 주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리고 붉어진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동의한 셈이었다. 남편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알았어. 꼭 돈 마련할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갈게. 주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변제 및 이혼에 관한 추가 합의서입니다.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서명하십시오. 남편은 합의서를 들어 꼼꼼히 읽어보고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가 서명해. 난 너 믿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하고 시어머니에게 지장을 찍게 했다. 합의서에 서명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천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남편이 급히 뒤따라갔다. 떠나기 전 뒤돌아 내게 말했다. 연희 씨, 다음 주 월요일에 봐. 꼭 돈 가져갈게. 카페 안의 손님들은 더 이상 볼거리가 없자 만만히 흩어졌다. 주 변호사는 합의서를 내게 건네며 웃었다. 서연희 씨, 걱정 마십시오. 이 합의서가 있으면 저들이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마음이 놓였다. 주 변호사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정리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에 동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주 변호사를 보내고 나는 카페에 앉아 다시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전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이 대치와 함께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합의서 썼어. 다음 주 월요일에 이혼 신고하고 돈도 곧 돌려받을 거야. 엄마는 금방 답장했다. 잘 됐다. 이혼하면 엄마가 너 데리고 여행 갈게. 푹 쉬자. 나는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만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물건을 챙겨 카페를 나섰다. 바깥 햇살이 따스하게 몸을 감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만의 평온과 행복이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 나는 정확히 구청 앞에 도착했다. 주 변호사가 함께 와주었다. 그는 손에 소송 서류를 들고 혹시 저들이 딴짓을 할 수도 있으니라고 말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물 빠진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방은 낡은 청가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의 회색 재킷 옷깃은 시든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빗지 않은 듯 엉망이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달려왔다. 연희야, 조금만 더 봐줘. 시어머니는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청가방에서 구깃구깃한 돈뭉치를 꺼냈다. 한참을 세더니 내게 건넸다. 여기 800만 원이야. 아직 660만 원이 부족해. 다음 주까지 꼭 마련할 테니까 오늘 먼저 이혼 신고하면 안 될까? 나는 돈을 받지 않고 주 변호사를 보았다. 주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서며 평온하게 말했다. 유 여사님,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제금 460만 원과 위자료 0만 원, 총 46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약속 위반이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돈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급히 쭈그려 앉아 돈을 주우며 중얼거렸다. 왜 좀 봐주면 안 된다는 거야? 다 한 가족이었는데 몇백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남편도 손을 비비며 거들었다. 연희 씨, 엄마가 며칠 동안 사방에 돈 빌리러 다녔는데 친척들이 아무도 안 빌려줘서 이것밖에 못 모았어.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딱 일주일만. 일주일 전에도 이미 시간을 줬어요.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당신들이 돈을 못 모은 거지. 제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합의서대로 돈을 주거나 법원에 가거나. 세 번째 선택지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줍던 손을 멈칫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돈 빌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네. 친척들은 다 우리 집이 남 등쳐먹는다고 아무도 안 도와줘. 그냥 우리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신고해주면 안 될까? 주변에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다. 한 아주머니가 나를 위로했다. 아가씨, 얼마 차이 안 나면 며칠 더 기다려줘요. 저 할머니도 딱해 보이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제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전에 저를 너무 많이 속였어요.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면 저들은 더 기어오를 거예요. 주 변호사도 거들었다. 여러분, 서연희 씨는 지난 2년간 박 씨 집안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시어머니에게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만약 오늘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 씨 집안은 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서 더 불리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소송 비용이라는 말에 울음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남편이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 그만해요. 우리 그냥 돈부터 마련해요. 진짜 소송당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끌려 일어나며 나를 흥언히 쏘아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 맥없이 걸어갔다. 갈대바닥에 10,000원짜리 2장을 떨어뜨리고도 줍지 않았다. 주 변호사는 그날 바로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보름 후 개정일에 나와 주 변호사는 미리 법정에 도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도 도착했다. 도련님은 여전히 그 구깃구깃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기름져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티가 났다. 아가씨는 마트 일 때문에 휴가를 내지 못해 오지 못했다고 들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먼저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판사님, 쟤는 재벌이세요. 일부러 신분 숨기고 사기 결혼했어요. 우리 집이 피해자라고요. 주 변호사는 즉시 증거를 제출했다. 출력한 이체 기록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서연희 씨가 2년간 박 씨 집안에 이체한 내역으로 총 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 여사님께서 서연희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강요하고 낡은 옷을 입으라고 협박한 녹음 파일, 그리고 유 여사님께서 예단을 받으면 서연희 씨를 쫓아내겠다고 말한 대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박 씨 집안이 서연희 씨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탕진했으며 서연희 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넌 무조건 250만 원 넘는 거 사야 해.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사돈댁 만날 생각 마. 60억 예단 받으면 개 쫓아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 녹음은 가짜예요. 제가 편집한 거라고요. 가짜가 아닙니다. 주 변호사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15분짜리 전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친척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만 꽉 쥐었다. 남편도 변명하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와 연희 씨는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순간적으로 실수하신 겁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판사는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서 씨,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보호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함께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며 감정은 이미 파탄난 것으로 보입니다. 왕후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당일 선고했다. 서연이와 박준서의 이혼을 허가한다. 박준서와 유 여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서연이에게 460만 원을 반환하라. 서연이 명의의 혼전 재산은 서연이에게 귀속되며 박씨 집안은 분할 자격이 없다. 소송 비용은 박준서와 유 여사가 부담한다. 판결을 듣고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다. 남편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작게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일단 돈부터 갚아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당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다. 도련님은 뒤에 앉아 고개를 거의 책상에 박을 뻔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5일째 되던 날, 남편은 마침내 460만 원을 마련했다. 나중에 이모님께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그 도금 팔찌를 30만 원에 팔고 먼 친척 외삼촌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도련님이 약혼 반지를 100여만 원에 팔아서 겨우 돈을 맞췄다고 했다. 그날 남편은 내게 돈을 건네며 손을 떨었다. 연희 씨, 돈 여기 다 있어. 우리 앞으로는 다시 연락하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받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다만 가끔 이모님을 통해 박씨 집안 소식을 들었다. 도련님은 이력서를 들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면접 본 회사 10여 곳에서 모두 예단으로 대박나려다 파혼당한 그 박씨 집안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채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게 되었고 매일 피곤해 지쳐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 시어머니는 화병에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다 받은 서름이 겹쳐 급성 위염으로 입원했다. 입원비로 800여만 원이 들어 집안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써버렸다. 퇴원 후에는 아가씨의 월 300여만 원 월급으로 겨우 약을 사 먹고 산다고 했다. 남편은 여전히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니지만 동료들이 모두 그 집안 사정을 알고 종종 그를 놀려댔다. 그는 반박도 못하고 묵묵히 참는다고 했다. 한 번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마침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엉망으로 묶고 있었다. 나를 보자 급히 고개를 숙여 못 본 척했다. 나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그냥 나왔다. 원한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고 각자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최선의 결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46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잘 됐다. 이제 너 드디어 마음 편히 내 인생 살 수 있겠네. 내일 엄마가 새 옷 사주러 갈게. 그동안 고생한 너한테 주는 상이야. 나는 소파에 기댄 채 창밖 야경을 보았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다. 2년간 지속된 끔찍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누구를 일찌감치 멀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따뜻했다. 마치 지금 내 마음처럼 평온하고 따뜻하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 후 두 번째 월요일, 엄마는 나를 우리 그룹 본사로 데려갔다. 차가 사옥 앞에 섰을 때 나는 조금 긴장했다. 예전에는 집안 사업이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직접 참여하게 되니 마음이 떨렸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 일단 마케팅팀 어시스턴트부터 시작해서 김 비서한테 배우면 돼. 그가 도와줄 거야. 김 비서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빳빳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모습이 평소 사석에서보다 훨씬 격식 있어 보였다. 우리를 보자 급히 다가왔다. 아가씨, 회장님,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계속 올라가는 숫자를 보며
긴장감이 점점 기대로 바뀌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었다. 더 이상 시댁의 사소한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마케팅팀 사무실은 넓었다. 직원들은 엄마를 보고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엄마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 딸 서연이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할 테니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동료들은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경 쓴 한 언니가 다가와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다. 아가씨, 이게 올해 우리 협력 프로젝트 내역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김비서를 따라다니며 배웠다. 시장 데이터 분석부터 협력 제안서 작성까지. 처음에는 실수를 자주 했지만 동료들은 모두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다. 엄마도 밤에 집에 오시면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정리해 주셨다. 한 번은 내가 쓴 제안서가 고객사에서 반려되어 자리에서 풀이 죽어 있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주었다. 아가씨,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신입 시절에 쓴 제안서는 8번이나 반려되었어요. 몇 번 수정하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받는 느낌은 박씨 집안에서 눈치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안했다.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수정했다. 엄마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잘라놓은 과일 한 접시를 책상 위에 놓아주셨다.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사업도 사람 사는 것과 같아서 서두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이전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곁에서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입사 한 달 후 나는 엄마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 돈을 기부할까? 물품을 기부할까? 나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시골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어요. 전에 뉴스에서 책 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봤어요. 우리가 그림책이랑 교양서적을 기부하고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김 비서한테 사회공헌 단체에 연락하라고 할게. 일단 5억 원을 기부하고 부족하면 더 보태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는 시골 교육에 집중하는 한 사회공헌 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우리는 함께 시내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길이 울퉁불퉁해서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창밖의 낮은 흙집과 길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짠했다. 이 아이들의 눈은 밝게 빛났지만 교양서적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장님은 이미 주민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구깃구깃한 공책을 쥐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급히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밤새 흥분해서 잠도 못 잤어요. 우리는 이장님을 따라 마을 초등학교로 들어갔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모두 낡았고 칠판에는 어제 배운 수학 문제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창가에 엎드려 우리를 몰래 쳐다보았다.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차에서 그림책 몇 상자를 내려 창가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한 권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수줍게 받아들고 작게 고맙습니다. 언니라고 말하고는 급히 교실로 달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았다. 그들이 그림책을 둘러싸고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큰 만족감을 느꼈다. 박씨 집안에서 몇백만 원 생활비를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했다. 도서관이 완공된 날 마을에서는 폭죽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새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책장의 책들을 만져보았다. 한 남자아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언니, 앞으로 새로운 동화책도 와요? 나는 쭈그려 앉아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책을 보내줄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도시에 가서 구경해야지. 알았지?
남자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반짝였다. 산골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나를 보며 웃었다. 이제 왜 내가 항상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는지 알겠지?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돈을 얼마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해.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댔다. 엄마, 제가 예전에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항상 나를 희생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강해져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 인생도 잘 살 수 있다는 걸요. 나중에 나는 회사에서 공유회를 열어 동료들에게 내 이전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리한 몇 가지 삶의 조언을 나누었다. 그날 온 동료들이 꽤 많았고 몇몇 부서장님도 오셨다. 나는 강단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을 보며 마음이 평온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대로 가난을 혐오하고 부를 숭배하지 마세요. 나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제 전 시어머니처럼요. 항상 60억 예단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결혼도 깨지고 집안도 망하게 만들었죠. 인생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한 젊은 동료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서연이님, 그럼 결혼할 때 배우자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제가 말하려는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봐야 합니다. 만약 그의 가족이 제 전 시어머니처럼 사리분별이 어둡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전 남편은 너무 엄마 말만 듣고 주관이 없어서 결국 인생을 그렇게 망쳤어요. 그러니 결혼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가정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힐 때 참고만 있지 마세요. 나는 박씨 집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던 날들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그들이 더 기어오르는 것이었죠. 저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까지 했어요. 나중에 제가 녹음을 하고 증거를 모아 법으로 저를 보호하면서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만약 괴롭힘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격할 때는 반격하고 증거는 반드시 남겨두세요. 법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공유회가 끝난 후 김비서가 다가와 내게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아가씨, 방금 한 동료가 쓴 겁니다. 아가씨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의미일 것이다. 지금의 나는 매일 회사에서 김비서를 따라 배우고 주말에는 엄마와 쇼핑을 하거나 사회공헌 단체에 가서 봉사한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기부한 두 번째 시골 도서관도 완공되었다. 단체에서 아이들이 책 읽는 사진을 보내왔다. 한 아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서연이 언니,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큰 도시에 가서 의사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편지를 보며 나는 웃음이 나왔다. 선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많은 따뜻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어느 날 밤, 나와 엄마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금의 네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안에 떠있는 차잎을 보았다. 엄마, 저는 예전에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인생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걸요. 일, 사회공헌, 가족. 이 모든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네요.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차향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하늘의 별을 보며 마음이 정말 평온했다.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은 나를 아프게 하고 울게 했지만 나를 많이 성장시켰다. 나는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으며,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잔의 차와 같아서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쓴맛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견디다 보면 분명 단맛을 맛볼 날이 올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당신이 충분히 용감하고 충분히 굳건하다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